저는 이제 토요 연구반에서 강의하고 있는 김명균이라고 합니다.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을 것 같고요. 1교시 문제를 보시고 절망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면서도 이게 시험이 너무 어렵고, 근데 지난 시험들도 계속 봐도 제품검사 기술 기준이 이제 꾸준히 이제 뭐 한 2문제씩 계속 나왔고요. 앞으로도 이제 제품검사 기술 기준이 안 나온다라고 장담을 할 수 없는데, 제품검사 기술 기준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양이 엄청 많아요. 양 자체가 많고, 그래서 그거를 다 외워서 시험 본다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제품검사 기술 기준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최근에 이제 방화공학 실무 핸드북이 이제 다시 출판이 됐어요. 그래서 방화공학 실무 핸드북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초에 충실하시고 유도 문제하고 계산 문제, 그 다음에 위험물 이쪽을 조금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기술사 시험에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제품검사 기술 기준은 양이 너무 많아요. 그걸 봐서 공부한다는 거는 또 다른 책 한 권을 더 공부하신다는 거고, 방학 또 다 외우셔야 되는 내용이라서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박래석 기술사님도 다녀가셨고 윤재영 원장님도 다녀가셨는데, 문제는 그쪽은 하지 않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그게 실무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겠지만 그게 실무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2교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교시 문제 보시면 1번 문제가 이제 스프링클러 헤드의 K팩터에 대한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K팩터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뭐 예상 문제에도 K팩터를 집어 넣어놨었어요. 그래서 K팩터는 이제 물류창고 화재하면서 물류창고 화재 안전 기준이 이제 제정되면서 거기에 이제 115, 뭐 160, 뭐 이런 K팩터가 큰 게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K팩터가 시험에 많이 출제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교시에서는 뭐 K팩터의 소화 효과는 우리가 뭐 ADD, RDD 관점에서 써주셨으면 됐겠죠. ADD, RDD에서. 그래서 스프링클러 헤드는 크게 이제 주수율과 주수 시간이 있는데 주수율 관점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화재 성장 곡선을 보면 미디움 화재가 있고 뭐 이렇게 패스트 화재가 있으면 뭐 이렇게 화재 제어를 해야 되는데, 화재 성장도가 커지게 되면 화재를 제어 진압할 수 없기 때문에 K팩터를 늘려서 화재 제어를 할 수 있는 뭐 CMSA라든지 뭐 이제 이런 K팩터가 큰 스프링클러 헤드가 적용돼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형식 승인 제품검사 기술 기준에서 이제 주거형은 주거 라지 드롭 화재 진압용이에요. 그래서 주거형은 뭐 50, 그 다음에 뭐 라지 드롭은 뭐 115나 160, 그 다음에 화재 조기 진압형은 200, 뭐 200, 240, 280, 320 뭐 이렇게 있으니까 공부하셨으면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80 유도하는 것까지, K팩터 유도하는 것까지 알고 계시라고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방사압 유도하셔서 이것들은 유도하시면 되고, 뭐 장단점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 물의 양이 많아졌죠. 물의 양이 많아졌으니까 화재 제어 진압에 효과적이겠죠. 화재 진압에 효과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화재 진압은 효과적이지만 단점은 뭐가 있어요? 이제 수원의 양도 늘어나야 되고, 수원의 양이 증가되면 펌프 용량도 증가돼야 되겠죠. 펌프 용량이 증가되니까 비상발전기, 그 다음에 수전 용량도 증가되는 단점이 있겠죠. 뭐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풀어주셨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2교시에는 꼭 풀으셨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건축물의 예비 전원 설비 중에서 자가 발전 설비의 용량 산정 방법. GP법 잘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상 문제라고 제가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 말씀하셨으니까 공식 외우셔서 그 중에 이제 또 보시면 이제 고조파 저감 장치가 적용된 경우가 또 뭐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공식에. 공식을 잘 암기하신 분은 잘 푸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3번 문제는 소화 기구 중에 자동 소화 장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상업용 소화 장치 설치 기준이에요. 그래서 보면 설치 기준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설치 기준은. 그다음에 제품 검사 기술 기준인데 여기 온도 센서가 있지만 온도 센서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중에 온도 센서만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온도 센서 외에 뭐 유리 벌브라든지 기타 것도 외울 건지 기타 게 또 시험에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문제를 푸신다고 했으면은 이제 뭐 온도 센서기 때문에 그 정해져 있는 온도 내에서 실질적으로 동작을 하는가를 뭐 본다고 설명을 하시고 상업용 주방 소화장치가 왜 필요한 건지 그 화재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방향으로 답안을 풀어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화재 안전 기준 NFTC 107에서 불활성 기체 소화 약제에 관해서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소화 약제량 탄출식 암기해 놓으셔야 되고 기본 문제죠. 기본 문제, 기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적에 따른 소화 약제의 농도 그래서 A급 1.2%, B급 1.3%, 그 다음에 C급 1.35%. 화재 안전 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랑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최대 허용 설계 농도 43% 유도해 주셨으면 되겠죠. 여기는 불활성 기체만 물어보니까 할로겐은 안 쓰셔도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가스 개설비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까지 이렇게 같이 써주셔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제가 또 가스개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이번 시험에 가스개가 많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불활성 기체는 인체 질식의 우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할로겐 화합물은 이제 환경 영향성이 있고 또 인체 독성이 있기 때문에 불활성 기체로 대체돼야 되죠. 그러면 불활성 기체 중에는 아마 IG541이 가장 인체 질식에는 가장 효과적이게 질식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약재고 또 미분무 설기를 설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5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지름이 다른 두 개의 관로를 가정하여서 두 관로가 등가인지 증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달스 웨버식을 가정해서 F1, H1, H2가 같다고 가정을 하고 달스 웨버식을 집어넣으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달스 웨버식에 V의 제곱 있죠? 이 V의 제곱을 Q는 AV로 해서 이 V를 가정해서 집어넣어서 푸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려운 문제예요. 처음 보시면 시험장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6번 문제가 이제 숙박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한 숙박시설의 소방안전 개선 종합 대책이라는 게 이제 소방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신 분들은 쓰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렵겠죠. 그 다음에 공기 안전 매트 이제 제품 검사 기술 기준이에요. 지난번에 공기 안전 매트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시험에 나오지 않았나 싶지만 제품 검사 기술 기준까지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문제인가를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보면 제품 검사 기술 기준이 7개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법규로 이렇게 생각되는 게 NFPA 포함해서 19개가 나왔어요. 근데, 지난 시험에도 법규 문제가 한 19개 정도 나왔고요. 그 보통, 2023년부터 따지면 한 7번 시험을 본 것 중에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법규 문제가 평균 18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번 시험은 제품검사 기술 기준이 많이 나왔어요. 제품검사 기술 기준이 많이 나왔는데 제품검사 기술 기준을 아예 안 한다 이러면 좀 어렵겠지만 그 중에 뭐 제품검사 기술 기준 중에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뭐 어떤 감지기라든지 스프링클러 헤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죠. 우리 현장에서 보면 이 K값이 80인 걸 알 수가 없어요. K값 80이라고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호칭경으로 나와요. 80이면 15거든요. 15? 호 15고 50짜리면 10이고 20짜리면 115예요. 뭐 그런 걸 알고 있어야 우리도 뭐 스프링클러 헤드를 115짜리 적용했다는데 이렇게 스프링클러 헤드를 아무리 찾아봐도 115라는 게 안 나와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스프링클러 헤드의 뭐 제품 검사 기술 기준이나 감지기의 어떤 제품 검사 기술 기준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서 푸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과감히 이제 선택을 하지 마셔야 되겠죠. 선택을 안 하시는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2교시 이렇게 문제를 보면 2교시 문제를 보면 1번 문제는 푸셔야 되고 2번 문제도 당연히 푸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푸셨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3개는 알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또 K팩터 같은 경우엔 중요하다고 푸셨어요, 우리? 네. 1번 당연히 푸셨죠. 네. 이상 선생님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항공기 화재는 보고 가셨어요? 제가 이렇게 프린트물을 만들어서 드렸는데 건전성이랑 네. 일주일 전에 딱 한 10개 정리해가지고 드렸는데 그중에 2개나 나왔는데 그래도 어렵더라고요, 시험이. 그래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1교시는 선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별로 없었어요. 정말 이렇게 소설을 쓰셔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2교시 같은 경우에도 3번이나 6번 중에 아마 제가 선택을 했겠죠.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방향을 찾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4교시 문제도 잠깐 볼까요? 4교시 문제도 보면 1번은 계산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공식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다 배웠던 문제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쓰레기통의 최대 연소 속도가 10g/s니까 Q는 M의 A의 델타 HC로 계산해 버리시면 안 되죠. A를 빼고 계산하셔야 돼요. A가 이미 곱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함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휘발유 가로 열고 이제 그 네모칸의 네 번째 줄에 보면 휘발유 가로 열고 쓰레기통과 쓰레기를 포함한 연소율이 43.7kJ/g이기 때문에 이게 연소 속도를 쓰레기통이랑 또 휘발유를 합해야 되는 건지 휘발유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기술사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의견이 분분해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함정이 한 2-3개 있어서 정답을 우리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맞힐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하셔가지고 좀 풀으셨으면 근데 연소율이 43.7%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연소율이 쓰레기통과 쓰레기를 포함했기 때문에 질량 감소 속도도 쓰레기통이랑 휘발유를 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기출풀이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풀랩 댐퍼의 성능 제품 검사 기술 기준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뭐 물론 공부하신 분은 알 수 있겠지만 뭐 이제 동파 방지를 위한 보온재 성능 기준인데 이게 또 건설 기준 코드는 저희가 모르잖아요. 우리가 저희 책에 있는 것도 이제 우리
보온재 성능 기준은 있지만 그 소방에서 하는 성능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건설 기준 코드를 모르기 때문에 어렵고, 예.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구조, 개구부는 알고 계셔야겠죠. 그죠? 이거는 당연히 또 책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보시면, 공동주택 및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소방시설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것도 우리, 충분히 이제 조견포 보고 공부하셨으면, 꾸준히 하셨으면 푸실 수도 있고, 푸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스개소화 설비의 건전성은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4교시를 봐도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저는 이제 6번은 준비했을 것 같고요. 제가 수험생이었으면 6번하고 4번 정도 선택하고 나머지는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5번 선택했을 것 같고요. 제가 했으면. 그 다음에 아마 3번 선택해서 풀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건축 코드가 아니라 우리 소방법에 있는 그 HF1 쓰는 거 있어요. 그 정도 쓰지 않았을까 해서 시험은 대단히 어려운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너무 많이 하셨는데, 이번 시험에 너무 이렇게, 절망하지 마시고요. 시험이, 첫 번째는 이제 계산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산 문제. 이번에도 계산이나 유도 문제가 많이 나왔죠? 지나간 시험은 잃어버리시고요. 잊어버리십시오. 지나가는 거잖아요. 1번 이제 계산이 시험에 분명히 나올 거예요. 계산 문제가. 계산 문제는 소방기술사 특론에 있는 계산 문제, 그 다음에 기사 문제 있죠? 그 정도 풀어보시면 돼요. 아니면 관리사에 있는 문제 있죠? 풀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도는 기본입니다. 유도. 오일러의 방정식 유도하라는 것도 있었고요. 베르누이. 베르누이 중요하다고 몇 번 말씀드렸었고. 그렇죠? 유도하고 계산이 시험에 빈도가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제품검사 기술 기준을 버리실 거 아니에요. 제가 공부해도 버립니다. 그럼 그거 버렸으면 이거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위험물을 보시는데 위험물이 양이 많잖아요. 방화공학 실무 핸드북에 있는 위험물에 있는 것들은 꼭 다 봐두셔야 돼요. 꼭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방화공학 실무 핸드북에 위험성, 건전성 평가 이런 거 위험물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스계 약재량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위험물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설계 프로그램도 위험물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기 방화공학 실무 핸드북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항공기 화재도 그쪽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화공학 실무 핸드북도 좀 보시면서 이런 쪽 위주로, 그 다음에 법규를 좀 봐주셔야 되겠죠. 법규를 봐주시고, 제품검사 기술 기준은 버리는 대신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합격에 가까우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험은 분명히 더 어려워졌어요. 예전에 제가 시험 볼 때보다 훨씬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시험 이렇게 보고 나서 시험 날 이제 우리 윤 원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문제가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어렵더라고요. 이번 시험에 너무 이렇게 일일비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출제자분들이 바뀌신 것 같아요. 전에 이제 많이 출제하시던 분들이 새로운 분들로 이렇게 출제자분들이 많이 바뀌지 않으셨나 싶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시고 나면 이 채점을 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졌고요. 채점을 더 꼼꼼하게 해요. 그리고 또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틀린 건 틀렸다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을 내기 때문에 제품 검사 기술 기준 같은 거 아예 모르면 오답이 되기 때문에 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쪽으로 좀 공부를 하셔서 이쪽에 방점을 좀 찍으셔야지 합격하시기에 훨씬 더 편해지셨다. 전에는 계산의 비중이 적으니까 계산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시는 기술사님들도 계셨는데, 이번 문제를 보셔서도 알겠지만 매 회에 유도, 계산 이런 게 보면 한 4-5문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4-5문제를 포기하고 제품 검사 기술 기준 포기하면 쓸 게 없어요.
쓸 게 없기 때문에 제품 검사 기술 기준은 이제 중요한 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우리가 뭐 자동용 소화장치의 어떤 그 온도 센서를 알아야 되고 뭐 유리볼브를 알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형식 승인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쪽으로 조금 방화공학 실무 핸드북도 새로 출판이 됐고 많은 기술사분들이 참여해서 그 책을 정리한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하고 계신데 3교시 바로 오셔서 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들으시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